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제가 예전부터 위험하다, 터진다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가 안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계속했었죠. 안 위험하고 터지는 규모 요 정도밖에 안 될 거고 문제될 거 없다. 근데 제가 그때 분명히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이 안 된다. 근데 충분히 감당 가능하고 정리 가능하고 문제될 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불과 그 이야기한 지 1년도 채 안 지났어요. 바로 아닌 게 답이 나왔습니다. 1년은 무슨 몇 달도 안 됐는데 바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가장 큰 위기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가계부채 위기고 두 번째는 PF 위기라고 그러죠. 근데 그때 5월에 정부가 한 얘기가 뭐예요? 제가 2022년부터 PF 문제 굉장히 크다고 그랬죠. 연장해 줬을 뿐인데 이거 계속 돌려먹기로 뒤로 미루면서 규모 키우고 있는 중이다. 터뜨릴 때 확실히 터뜨려야 되는데 안 터뜨려가지고 문제 커질 거다. 근데 2024년에 뭐라고 그랬어요? 5에서 10% 수준밖에 안 된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그 중에서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물량은 2, 3%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부실 우려 사업장은 2, 3%고 3에서 7%, 1에서 5에서 10%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이게 재구조화나 자율 매각이 필요한 유의로 분리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될 점 없다. PF 안 터진다. 4월 위기설 나왔는데 4월에 위기 없었다. 위기가 왜 없겠어요? 4월에 만기가 돌아왔어요. 500만원 만기를 내야 돼. 이자 5%짜리 빌려왔는데. 근데 내가 월급 받는 게 300만원인데 남은 돈이 없어요. 4월 말인데. 그러면은 위기죠. 못 갚는 거 아니에요? 연체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채 빌려다 써가지고 500만원 메꿨어요. 연체 안 됐으니까 위기 아니다? 아니요. 사채를 빌리는 순간 감당해야 될 게 더 커진 거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PF 부실 이야기가 나왔는데 10% 넘었습니다. 5월에 문제될 거 없다. 5에서 10%다. 9.7% 나왔죠. 거의 넘었었죠. 바로 다음 때 10.9%인데 문제는요. 여기 보세요. 전체가 줄었죠. 즉 정리했는데 일부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사업장이 더 늘어서 10% 넘어간 거예요. 제가 PF 그렇게 쉽게 정리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될 수가 없는 거다. 왜? 자기 자본 조금 집어넣고서 엄청 돈 빌려가지고 하는 거고 이게 잘 받아줄 때는 괜찮지만 안 받아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내가 그냥 동네 제육볶음집 하고 있어요. 한 그릇에 10,000원씩 팔어. 빚 거의 안 내고. 그래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뜨고 싶어. 흑백 요리사 이런 데 나가고 싶어. 안성재 셰프에 빙의해가지고 파인 다이닝을 차려요. 돈 잔뜩 빌려가지고. 근데 경제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비싸다고 안 먹어. 문제되죠. 근데 금리가 올라. 갚을 돈 더 늘어나. 문제되죠.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파인 다이닝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게 내가 낼 수 있는 수준은 뭐예요? 제육볶음을 분해해서 낼 수 있는 수준. 에피타이저는 김치. 그 다음에 고추장 양파 볶음과 고추장 돼지고기 볶음, 고추장 파볶음 이런 순서로 그냥 제육볶음 늘려서 나왔어요. 그냥 제육볶음 먹는 것보다 더 먹기 싫죠. 그런 거잖아요. 지금 건설사 똑같아요. 가격은 올랐는데 퀄리티는 더 개판이다. 제육볶음 가격으로 봤던 게 갑자기 지금 파인 다이닝 가격으로 받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빚을 잔뜩 내서 했어. 금리가 올랐어요. 근데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전가하려고 해. 그런 식당 망하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PF가 정리가 될 수가 있냐. 분양가가 실수요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면은 아무리 좋은 데라고 해가지고 막 억지로 분양받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데 이번엔 둔촌주공 집값 계속 오른다고 하면서 입주권 형식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보류지 나왔죠? 그거 사면은 둔촌주공 사면 부자 된다고 하죠? 보류지 나왔는데 왜 30% 세가구 낙찰 안 됐을까요?
지금 건설업계가 이런 상황이에요. 분양이 잘 되냐? 분양이 안 돼요. 분양이 안 되니까 땅 사놓고 사업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으로 오를 거래요. 공급 부족으로 어떻게 올라요? 올라가도 살 수 있는 여력이 돼야지 올라가는 거지.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분양가도 마찬가지고, 분양가를 근데 더 올리려고 하는 거는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분위기 자체도 완전히 바뀌었죠. 이게 뭐 강남구 청담동 번영 아파트 이런 데는 35억짜리가 25억 되면서 10억 하락했다. 10억 하락한 것보다 핵심적으로는 거의 25% 이상 빠졌다는 소리죠. 이렇게 떨어진 거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요, 당연히 가계의 자본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집이다. 그러니까 대출을 내준다? 미친 짓이에요. 대출 좀만 줄여도 타격을 이렇게 입는다면은 그 시장은 잘못된 시장이죠. 거기에다가 계속 대출을 넣어줘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는 자본주의의 논리가 맞아요? 맨날 종북 세력 이야기하는데 내가 요즘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 맨날 여기 와가지고 정치병 환자들 왜 이렇게 댓글 달어? 뭐 저기 부정선거니 뭐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 니들이 말하는 종북 세력이 뭐예요? 자본주의 어긋나는 짓거리하고 정부가 크게 관여하는 것들이 종북 세력 아니에요?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 때 계속 그렇게 때렸잖아요. 베네수엘라 된다고. 근데 이렇게 개입하는데 집값 떨어지지 말라고 가게에다가 빚을 떠먹여주고 있는데 이게 자본주의가 맞아요? 자본주의 아니잖아요. 자본주의 논리대로라면은 냅두면은 연착륙이 되는데, 그죠?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움직일 거예요. 냅두지 않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부양하니까.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부양하는 부양의 신들, 부양신 짓거리 하고 있는 거다. 지금도 똑같아요. 요즘에 시국이 어려워지니까 은근히 부동산 부분이 잘 묻히고 있는데 박상호 국토부 장관 하는 짓거리 봐봐요. 박상호 국토부 장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윤석열 정부랑 같은 길 절대 안 갈 겁니다. 그 사람은요, 옛날부터 건설 마피아 중에 유명한 사람이다. 지금도 보세요. 이 와중에도 공공공사비 올리고 있는 거 봐봐요. 국토부에서. 조용히 있는데 공공공사비 또 올리고 있습니다. 올라간 이유는 공사비가 올라가서. 국토부 장관이 저딴 짓거리 하고 있어요. 공사비 올라가서 분양가 올리면은 이거는 건설사들의 부담을 수분양자들에게 떠넘기겠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지만요. 21년에 많이 올랐고 22년에 6점 얼마 올랐죠. 23년엔 거의 안 올랐습니다. 근데 왜 24년에 더 올려요? 24년에 오히려 떨어지는 것들도 있는데 중간재 지수 가격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공사비 지수 보세요. 공사비 지수 역시 또 21년에 많이 올랐고 22년에 감축됐고 23년에 더 떨어졌어요. 근데 왜 6.5% 올려요? 문제는 핵심은 이거예요. PF. 자기 자본이 거의 없어요? 97%가 빚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사업을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내 돈 30억 들어갔어요. 970억이에요. PF 빌린 돈이. 여기에 이자가 시작할 때 2%밖에 안 됐어. 2%면 얼마예요? 연 19.4억의 이자예요. 근데 첫 번째는 금리가 올라갔고, 두 번째는 PF 시장에 위기가 오니까 위기에 따른 금리는 더 올라가죠. 신뢰도 떨어지면. 그래서 얘가 한 5%로 올랐다고 해봅시다. 그럼 얼마예요? 48.5억이 돼요. 연간. 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요것만 하더라도 그 30억 늘어났죠. 그 30억을 수분양자들한테 넘기니까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지. 본인들이 자기 돈 거의 투자 안 해가지고 남의 돈으로 하는 리스크를 수분양자들한테 떠넘기는 거를 공사비나 인건비라는 핑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PF였어요. PF 왜 무너지는지 알아요? PF 시장 지금 보면은 5에서 10% 터진다고 했는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10% 넘었죠. 왜 이렇게 문제가 될까요? 공사비 올렸으면은 공사비 올려가지고 분양 안 받으면 공사 안 하면 되는 거고, 분양 받는 거면 공사하면 되죠. 공사비 올라가가지고 분양에 남는 게 없으면 공사 안 하면 끝이에요. 근데 왜 공사 안 하는데도 문제가 될까요? 그 공사비 때문이에요? 인건비 때문이에요?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고, 핵심은 PF에서 엄청 돈을 쳐 빌리셨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그 상황에서 레고랜드 터지니까 채권 금리 올라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금줄이 마르니까 가상금리 붙고, 이게 답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은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창용 총재가 완전히 미쳤어요. 이창용 총재가 제가 이야기했지만 분석은 정확히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분석도 미쳤어. 완전 건설 마피아 다 됐어요. 최근에 이야기하는 거 뭘까요? 집값 떨어지고 소득 주면 연체 가구 비중 증가한다. 집값 떨어져서 문제가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집값 잡아야 되는데. 집값이 안 떨어지는데 부채가 어떻게 줄어요? 근데 분명히 GDP 대비 가계부채 80%까지 줄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연체 가구 비중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잡을 거예요, 그래서? 연체 가구가 됐어야 되는 사람들 연체 가구가 안 되도록 만든 거죠, 사실. 억지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집값 떨어지면. 소득 왜 줄어요? 부채가 많아서. 내수가 안 돌아가니까. 집값 왜 떨어져요? 부채가 많아서. 그러면서 분석 보면 어때요? 경제 성장률이 1.8%에서 마이너스 0.5%로, 실업률이 2.7%에서 3.6%로, 주택가격이 0.9% 상승해서 5.4% 하락으로 조정될 경우 지표 변화를 추정했다. 왜 이렇게 모호한 지표들을 냈을까요? 여기까지 가능성이 있단 소리예요. 올해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0.9% 상승 이야기하고 있죠. 5.4% 하락이라는 거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5년간 떨어진 게 서울만 하더라도 10% 조금 넘는 정도예요. 지수상으로. 근데 5.4% 하락? 1년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요. 그건 2022년보다 크게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문제되니까 막아라 라는 식으로 한은에서는 금리 인하할 명분을 만들고 이걸 토대로 또 1월에 금리 인하하려고 하는 거죠. 글로벌 금융이 터졌을 때 금리 내리니까 집값 살아나던가요? IMF 때는? 예전에는 금리 올려도 집값 올라갔다. 오히려 금리 내렸을 때 집값이 떨어졌다. 이런 기사들 엄청 떴는데 요즘에 금리 인하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왜 없을까요? 다 건설 마피아들 하수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전세 실거래가 떨어진 것도 그 어느 언론에서도 보도하지 않는 거다. 우리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